추가로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렇게 급등을 못해요. 시장 전체가 하단은 2,200으로 보는 거고 상단은 이제 괜찮으면 한 2,8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 뭐 매물대 이런 거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시장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2,3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자, 2023년 이제 1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과 또 첫 번째 촬영인데 어떻게 보면 2022년 이제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작년 좀 투자 성적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근데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냈고 월별로 해도 최악이었어요, 월별. 월별 12개월 제가 보통 한 1년에 아주 나빠도 3개월 손실을 보는데 작년에는 좀 말씀드리기 창피할 정도로 손해를 봐가지고 아이고 어쨌든 이제 작년은 지나간 거고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작년 장에서 혹시나 대표님께서 뭔가 놓쳤던 거라든가 좀 후회하는 거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일단은 뭐니 해도 그 대형주라고 해서 손절을 미뤘던 거 제가 원래 이 손절매가 칼 같은데 작년에 조금 미적거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이제 손실 난 부분을 역시 대형주든 뭐든 아무튼 장이 안 좋다 싶으면 그러니까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대형주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꺾였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이제 손절을 하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대형주에서 이제 손실을 좀 봤다는 거 그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근데 원래 손절 잘 하시는데 왜 미적거리셨고 혹시 그 종목은 뭐였나요? 삼성전자 같은 거, 삼성전자 같은 거, 그 뭐 카카오 같은 거, 뭐 이런 거에서 국민주의 배신이라 그럴까? 너무 조금 그리고 지수 하락이 그렇게 심할 거는 조금 그러니까 장을 긍정적으로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생각보다 예측한 것보다 깊이 빠지다 보니까는 일단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에서는 을이 돼버리잖아요, 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는 냉정함을 좀 잃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떤 일부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이 총기가 사라진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보기에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10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올해는 그 잃어버린 총기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인터뷰하면서 주식으로 이룬 돈 주식으로 찾자. 제 그게 그 기본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 철학이에요. 주식으로 이룬 돈은 주식으로 반드시 찾아서 복수를 해줘야죠, 이게. 올해 이제 그걸 찾으시겠다는 건데, 아까 제가 삼성전자에 이제 카카오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제 해외 주식은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죠. 지금 마침 또 차트가 테슬라 띄워놓으셔서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가 떨어져 있네. 아유, 참. 이 왼수 같은 거죠. 저 테슬라도 이 액면 분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두 차례 했죠, 두 차례. 그래서 그때 이제 1,100불까지 올라가 놓고 1,200불까지 갔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보면. 그러고서는 요번에 액면 분할하고서 그냥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세계 경기 둔화하고 맞물려서 그런 거죠. 그 131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00달러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전 지수들도 같이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그런데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게 그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과거처럼 그렇게 급등을 못 해요. 시장 전체가. 그래서 이제 웬만큼 좀 회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그때 고개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진바닥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추가로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고, 이게 나스닥 지수하고도 맞물려 있죠. 네. 나스닥이 이제 1200포인트대 거기 바닥을 치고서 지금 한 11,000포인트 정도 네, 되는데, 11,000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1200, 1300이 다중바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다중바닥을 다질수록 찐바닥에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가지고서 제가 수개월 동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도 되는 거죠. 심리적인 지지선도 되는데, 이게 우리 코스피 지수처럼 정배열로 나오려고 그러면 아직도 수개월 걸리지. 이제는 조금 거의 도사, 그 전문가급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정도. 그래서 이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는 이걸 치고 올라가기는 아직 조금 버겁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다시 뭐 이렇게 만 근처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재반 악재가 다 반영이 돼서 여기에서 조정을 받아도 아주 조금, 그러니까는 1,500까지도 안 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으면 횡보는 하겠죠. 횡보는 하고서 이게 이제 몇 개월 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코스피처럼 뒤집어 엎어서 이제 정배열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것 같고, 뭐 11,000 밑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 보는 분도 있었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게 보신다면, 자, 어쨌든 우리나라도 미국 증시 영향을 받으니까 한국 지금 코스피는 연초 랠리가 좀 왔었죠. 연초 랠리는 왔죠. 좀 왜 왔었고, 지금은 약간 또 주춤하죠. 급하게 왔으니까. 급하게 왔는데 제가 그 지난해 말 12월 달 그러고서 인터뷰 몇 개 채널하고 했거든요. 이제 주간 동화 이런 데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여러 번 살펴봤는데 2200이 바닥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에 바닥이 2150이었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아시죠? 여기 2100. 그렇지. 이거를 진바닥이라고 하고 그래서 2200까지 떨어지면 매수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1월 그 인터뷰 하는 날인데 인터뷰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막 2200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게 바닥이었죠. 그러면서 급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수로 따지면 200포인트 정도. 그 가장 큰 배경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국 홍콩 증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홍콩의 그 지수가 항생 지수하고 홍콩 H 지수라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은행에 가면 ELS 가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기초자산에 그게 편입이 되어 있어요, 보통. 그런데 그때 이제 지수가 좋을 때 이게 보통 12,000포인트 정도 갔었거든요. 13,000포인트가 고점인데 시진핑 연임 4년 연임하고서 왜 차이나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들, 홍콩 주식들 막 팔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5,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5,000포인트.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는데 지금 얼마냐면 그 2달, 석 달 만에 지금 7,3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완전 V자 있잖아요. V자. 급반등을 한 거예요. 그 외국인들 중에서 이 투자 관점이라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잖아요. 투자 패턴이라는 게. 근데 그 외국인들 중에서는 중국 경제가 좋고 중국 시장이 좋고 그러면 한국물을 사는 경우가 있고, 물론 그 경제적으로 그 수출 의존도가 중국 수출 의존도가 7% 정도까지 됐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 중국 시장을 우리가 다변화 정책을 많이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해를 본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변화 정책을 쓰는데, 아무튼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홍콩 증시가 생각지도 못하게 V자 반등을 했는데 거기를 못 산 거예요. 제대로. 대응을 못 사고서 뒷북식으로 해서 한국물에 요때에 요 날 있잖아요. 이렇게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날, 2,2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날. 이때는 전부 다 외국인 몫이에요.
요 한 3, 4일 이게 장 초반에 밀렸다가 그때는 뭐 장 초반에 40포인트였다가 플러스로까지도 막 돌고 그랬었는데 뭐 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전부 다 외국인목. 네. 나중에 이제 기관이 들어온 거죠, 기관. 그러면서 그 덕에 한국 주식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네. 급등을 하게 아닌가라고 네. 저 혼자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는데 그 실적들도 기업들 실적도 그렇고 별로고 그런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샀던 게 삼성전자하고 네. 2차 전지 대장주들 뭐 이런 것들을 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등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간이 이제 여력이 조금 생긴 거예요. 네. 작년 말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그 PF, 부동산 PF 쪽에 자금 압박을 많이, 특히 이제 증권회사들의 자금 압박이 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대안도 조금 마련을 해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기관 쪽에서도 자금 여력이 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매수가 같이 들어오면서 네. 지수를 한 단계 바닥에서 끌어올려 놨던 거죠. 지금은 그 4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은 조금 조정을 또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아야지 중기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초기에 실적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조정이 제 입장에는 괜찮다고. 건강한 조정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에처럼 급락하는 거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사실상 올해는 작년에 나올 악재들이 다 나왔죠. 다 나왔고 올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완화되는 그리고 물가도 그렇죠. 완화, 금리도 뭐 한두 번 남았겠지만 어쨌든 작년만큼은 절대 이제 올라갈 것도 없어요. 중국도 완화. 그러니까는 중국도 이제 내수 부양책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는 편이고 모든 악재가 다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의 그 악재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기업들이 그 실적은 아직은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는데 반영이 되고 이러다 보면 꾸역꾸역 천천히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한 30% 예를 들어서 100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한 30은 까먹어줘야지.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쉬었다가 이제 가고 이런 식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 2024년 주식시장 전망은 이제 대표님이 좀 상당 하단은 뭐 대략적으로라도 그러니까는 이제 하단은 2,200으로 보는 거고 상단은 이제 괜찮으면 한 2,8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사실 올해 지금 코스피가 2,300 중후반의 이 시점에 주식을 안 할 이유는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하단은 어차피 떨어져봤자 고작 한 10% 정도인데 위는 더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10%까지도 안 떨어지고 지금은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요번에 대형주 쪽에서는 갖고 있는 거에 이제 한 50%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익 실현하는 부분은 조금 또 팔고 그러고서 조금 떨어지면 조금 좀 사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쭉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수익이 많이 난 쪽은 좀 팔고 또 같은 거에서도 대형주 쪽에서 이제 급등한 거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밑에서 또 사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관리를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올해는 좀 어떤 주식 살 생각이시고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세요? 아 대형주는 그냥 빠네요. 뭐 나올 게 대형주는 뭐가 없잖아요. 지수 관련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거. 그러고서는 2차 전지 대장 같은 경우는 LG화학하고 LG엔솔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하고 세 종류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주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두 개 있고 그 외에는 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59,000원이면 될 거예요. 59,000원. 오늘도 6만 원은 찍었었거든요. 여기 59,900원까지 갔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6만 원 찍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서 올라왔는데 아주 나쁘다고 해도 59,000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12월 달에도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63,000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55,000원이면 영락 없다고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냥 안 봐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해서 주식을 쉽게
네.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100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최악인 상태가 나와도 그게 이제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저는 여기를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코스피가 2150인 거를 진바닥이라고 생각했으면 올라간 거에 반 떨어지면 그냥 최악이라고 생각하고서 겁 없이 사도 돼요. 그냥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고서 장이 지금은 이제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턴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이 올랐으면 30 떨어지면 그냥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한 59,000원이면 조금 겁 없이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55,000원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연말 배당 받은 것보다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받고서 수익도 나고 그런 꼴이 된 거죠,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올해 얘기하시는데 두 갈래 좀 나뉘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고 반도체도 굉장히 힘들고 실적 안 좋을 거고 이렇게 힘들게 보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올해 반도체랑 삼성전자는 이 실적과 주가가 좀 반비례해서 간다. 올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올해 사놓고 해야지 이제 상승 목소리가 먹을 수 있다는데 대표님 어느 쪽에 좀 더 가깝게? 둘 다 맞는 건데 둘 다 맞는 건데 반도체는 재고는 벌써 1년치 이상 있어요.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있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막 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는 없고 경기 둔화 정도. 그러고서 그게 주가에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반기, 하반기 6개월이 아니고 한 분기 정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막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저는 판단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전망만 하고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근데 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의 그 체감도는 다르겠죠. 그렇죠. 거기 그냥 이렇게 해서 모니터로 구경만 하는 사람하고 자기 돈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그 돈이 큰 돈이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가 뉴스에서는 이제 지금 한국이 2023년 그리고 글로벌에 어쨌든 역대급 경기 침체다.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표님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이미 주가에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암담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꾸역꾸역 발전을 한 거예요. 멀리서 보면 주식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어디 여행 가서 사진 찍어놓은 거 보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휴대폰에 그게 올라오죠. 페이스북 이런 데 1년 전 사진, 2년 그러니까 전. 몇 년 전. 그걸 보고서 저는 뭘 느끼냐면 야 되게 촌스럽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맞아. 나이가 드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멋은 더 있는 아니요, 생기는 거예요. 이 입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맞아. 그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과거에는 보면 그 타짜라는 영화를 이렇게 맞죠. 그거를 보다가 보니까 거기서 삐삐를 쓰더라고. 삐삐. 아니 저거는 얼마 되지도 않은 영화인데 삐삐를 썼다고?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고 경제가 그래도 뭐 나쁘다고 그래도 어쨌든 발전하는 것처럼 너무 이 비관적인 전망하잖아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물론 조심하는 건 좋죠. 조심하는 건 좋은데 그 비관론자 있잖아요. 그분들 치고서 돈 버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한 그래서 번도. 시장에 유명한 명언이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긍정론자는 돈을 번다. 역시 이리저리 들은 것들을 이제 적절히 하나씩 꺼내고 있습니다. 작가라 틀리긴 틀리네요. 야, 그 멘트 좋은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아니요, 그래도 어쨌든 그거 멋있네요. 자, SK하이닉스입니다. 말씀하신. SK 하이닉스는 이제 원래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암울하죠. 이건 주로 이제 D램 쪽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죠.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요걸 못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올 수는 있죠. 여기 지금 21선이죠. 21선 여기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미국의 이제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런 거하고 좀
관련 있게 봐야지 되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올해 20% 감산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을 정도로 그러는데 주가는 그게 벌써 반영이 돼서 50불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네. 거기에서 지금 55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다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그거하고 역시 맞물려 가지고 네. 시장이 괜찮아지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인터세트 네이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말이 많았는데 네. 중국에서 이제 인터넷 규제를 완화하고 네. 뭐 그러면서 다시 꽤 많이 올라왔죠. 여기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누르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뚫고 지수하고 전체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전체가 좋아지면 이제 조금 실이 걸리죠. 네. 역시 위에서 121선이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 10년 훨씬 전부터 얘기했던 거 역배열 속에서 요 밑에는 정배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 서너 달 더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정배열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어도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죠. 네이버는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다 괜찮아요. 다. 이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네.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갈 지금 시장 힘은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지나면 다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카카오는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가 그래프상으로는 네. 네이버보다 낫네요. 이거는 일단은 여기를 요 121선을 뛰어넘었으니까는. 네. 요것도 봐요. 여기 원래는 요거 단기적으로 보면 개별주 같으면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죠. 딱 11선에 있다가 십자 도지가 나온 게 샛별형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것도 역시 이거 혼자만 이렇게 치고는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맴맴할 것 같아요. 최악이더라도 네. 요 정도까지. 그럼 6만 원? 6만 원 밑에 떨어질 수는 있죠. 그래프가 이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한참 많이 있으니까. 이게 시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다음 달 중순까지 그러니까 대형주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식을 보든지 네. 설 지나고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거는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 네. 네, 그러고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지수가 좀 밀렸다가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순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매수자가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제 기관이 이익 실현도 좀 하고 이제 그러면서 수익 나는 부분 뭐 매물 정리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기관도 지금은 아주 이 무차별로 뭐 팔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요번에 올라오면서 개인들이 일단 물량 정리를 많이 했죠. 아주 그 고생 많이 했던 거 지긋지긋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털어놔가지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좀 현금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모든 게 이렇게 이제 만약에 매물이 나오면 대기 자금들이 조금 이제 생긴 것도 있죠. 주식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카카오 주가가 이제 이때 이제 바닥 한 45,000원 요때가 아마 이제 그때 카카오 화재 일어났을 때인 것 같은데 맞아요. 주봉으로 보면 이제 이때가 이제 고점이었고 그렇죠. 이때가 이제 바닥이었는데 혹시나 이제 물론 이제 지나 보면 사실 고점과 뭐 저점이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고점을 그리고 이게 정말 바닥이구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확률 높게 알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자 요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 제가 보통 이렇게 보면 산 모양이죠. 산 모양. 네, 산이네요. 네? 이거 가지고서 강의를 한 게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웬만한 주식들이 이쪽 기습 있잖아요. 이쪽 기습. 이쪽 기습까지 오면 바닥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산을 올라가는 길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이제 처음에 올라가가지고서 꼭지를 치고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이제 헤드 앤 숄더 형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쪽 기습까지 거의 오면은 이제 바닥이죠. 이제. 그게 지수 바닥하고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요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게 나오는데도 추가로 더 안 밀리죠. 요때가 바로 이게 일봉으로 바꿔가지고 원래 요때 턴을 하고 그 악재가 나온 날이 요 날인가 그래요. 화재가 나온 날이. 그런데도 더 이상 안 밀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악으로 나왔는데도 더 안 밀리면 바닥. 그건 진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식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도 안 떨어지면 바닥. 호재가 나왔는데도 안 올라가면 꼭지. 예, 그게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지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종목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89,000원일 때 갖고 있던 거 다 팔았다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파운드리 뭐 수주를 했다 그랬거든요. 대규모로 미국에서. 그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단기적으로 제가 꼭지라고 생각을 갭상승할 때 일단은 팔아버리고 또 일부 갖고 있던 것도 그때 다 팔아버렸던 거거든요. 네. 그때 그러니까 95,000원일 때 갭상승을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저기 미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60%인가 70%인가를 팔고 한 30%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다가 보니까는 그때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 팔아버렸던 건데 작년에 손해본 거는 많이 떨어져서 이제 7만 원 냈는데도 이게 더 떨어져 7만 원에 사가지고서 그때 손해봤다는 거죠. 크게는 봐서 그래요.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안 떨어질 때 바닥이라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때가 또 굉장한 또 공포가 있기도 하잖아요. 너무나도 카카오가 거의 한 60-70% 떨어진 상태니까. 그렇지. 이제 야, 이 카카오는 그냥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사실 충분히 과거보다 많이 싸졌는데도 많은 분들이 매수 버튼이 잘 안 눌러지죠. 근데 이제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돈도 없어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 다 물려 있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바닥인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바닥 표시일 수도 있죠.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신용으로 사신 분들 다 손절 그 반대 매매 나오고 그래가지고서 예탁금 줄고 지난해 같은 경우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거를. 자, 그럼 카카오 시리즈를 오늘 뭐 두 개 같이 보면 카카오 뱅크는요? 이것도 그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때 깜깜하다 그러는데 이거 그래프상으로는 이게 더 낫죠. 그죠? 이것도 좋고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 이제 원래 뱅크가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별로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지난번에 또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왔었죠. 지난해죠. 지난해 11월 달에 그 카카오페이가 한국은행에서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이라는데 이제 그걸로 완수에 따라 가지고 상한가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어떤 신뢰를 얻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게 어떤 시장의 의구심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신뢰를 얻었다고 그렇게 이제 그때 이게 상한가까지 갔었죠. 카카오페이가.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에 물론 이 지수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요때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결국에 지수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고 그 패턴이에요. 대형주들은 다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특별히 그 우리가 이제 2020년도 그 코로나 때 돈이 유동성이 넘쳐가지고 막 올라갈 때는 그때는 뭐 BBIG 그래가지고 6개 섹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은 지금은 그 같은 대형주도 물론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오버슈팅하는 것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개별 기업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요 떨어지는 거, 요 눌림목 주고 그럴 때 보면 역시 지수하고 해서 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 어느 정도 리베이팅을 또 하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지수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수가 나빠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까지도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카오 게임즈는요? 카카오 게임즈도 여기 바닥은 좋네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근데 게임즈는 요번에 여실히 느꼈겠지만은 개별주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카오 그룹주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는 카카오 게임이 새로 출시하는 게 뭐 히트를 친다든가 지금 다 그렇죠. 뭐 NC 소프트도 마치고 크래프톤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작이 나온 것들이 시장에서 그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전부 다 개별주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좀 거시경제 측면에서 좀 질문 좀 드려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미국이 12월 CPI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것만 봤을 땐 잡혔다고 이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대표님 잡혔다고 보시는지랑, 이제 작년에 이제 증시를 휘감았던 게 사실 금리인데, 올해 이제 금리 인상 어떻게 대표님 보시는지. 그 금리도 당장 뭐 마이너스를 금리를 간다든가 이번에도 한국은행에서 0.25% 올렸잖아요. 그렇죠. 7연속 금리 인상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2월 달 금리 인상하는 게 이제 0.25% 정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올라갈 게 다 올라간 거죠. 물가도 그렇고. 물가라는 게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한 번 올린 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쉽사리. 그걸 이익으로 챙기지. 그냥 기업이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이번 주가 설 아니에요, 설. 설이 있는데 생산지, 현지에서는 한우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네. 아, 경기 침체라서?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우값이 그 시골에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식당 가서 한우를 이렇게 먹다 보면 한우값이 떨어져서 싸게 파는 거를 구경해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정해지면 그냥 그 가격이 고고하는 거지, 그냥. 짜장면 값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내려가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니까 고물가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전년도 대비 물가를 따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10년 전에 물가를 대비해 가지고서 이게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전년도,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물가를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일부 얘기 나오는 거로는 뭐 내년이 돼야지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쓰든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지수는 그 시장 지수는 이제 빠지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 정도고 이제 우리가 예금 이자로는 뭐 4%, 5%까지 하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자유는 이미 달성한 지 좀 되셨으니까 자산이 좀 있으시면 그거를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고 좋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게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여행 다니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굳이 스트레스 받는 주식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9시에 오후 3시 반까지 그렇게 안 놓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도 또 이게 은행 수익보다는 나았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작년만 좀 나빠서 그렇지. 올해도 최소한 은행 수익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장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집중해서 하면 은행 이자에 최소한 그 몇 배는 벌어야죠.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LG엔솔루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요번에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영향이 가장 크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여기까지 같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도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쌍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덩달아서 뭐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봐요. 이거 작년 11월 달 거죠? 11월 달 아마 그래프가 여기였을 것 같은데 그때 다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 같은 경우에 삼성 SDI를 좀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59만 원일 때 좀 사고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지금 63만 원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팔고 오늘도 좀 사고. 삼성 SDI. 오늘도 61만 원에 조금 사고. 그래서 60만 원 되면 더 사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수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올라갔는데 꽤 많이 올라갔죠. 그 7% 이상 올라간 거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에 대한 그 이식 매물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까지는 다시 안 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간선 60만 원 이럴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투자할 때 본인 판단인 거예요. 저는 여기를 바닥이라고 봤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 뭐라고요? 반이면 그냥 이제 겁 없이 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그러면 여기서 사서 서로 더 떨어진다고 해도 꼭지에서 산 게 아니니까는 별로 손해가 없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투자자니까는 60만 원까지도 기다리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사는 거죠. 61만 원에 딱 대놓으니까는 딱 잡혔더라고요. 60만 9천 원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자동차 섹터 현대차는요? 예. 기아차 요번에 이제 그래프가 되게 나빴었거든요. 여기 올라가기 전에.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그랬는데 역시 그래도 이게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액면가가 5천 원짜리거든요. PBR, PER을 따져도 너무 싼 거고.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믿고서 사는 거죠, 그냥. 이게 지수 그 연말 마지막 이게 지난해 얘기지만 마지막 날까지 속을 썩였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그렇죠. 29일에 떨어진 거. 아이고 마지막 날까지 저렇더라니까요. 마지막 날이 저점이네요. 네, 마지막 날까지. 그러고서 첫날은 지수가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10포인트 올라가고 그리고 그 둘째 날은 또 이제 지수가 급락을 했던 거고. 그랬는데 급락을 딛고서 올라간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 보니까는 이제 기아차도 그 29일 날이죠. 6만 원까지 깨졌었는데 그때 그래프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6만 1,000원, 2,000원일 때 사가지고. 기아차 비슷하죠. 근데 아직은 이제 턴하려고 그러면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게 난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오늘 많이는 안 사고 그래도 샀어요. 이것도 오늘도 사고 만약에 6만 한 2, 3천 원 되면 조금 많이 사려고. 대표님은 이제 주식을 사시면 대표님 이제 장기 투자하는 종목도 있고 또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종목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샀을 때 기준으로 보통 몇 % 정도 되면 이제 파는 게 일반적인 목표세요? 그거 없어요. 그게 그거를 없고 유연해야 돼, 유연하게. 시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수가 나쁜데 지수가 나쁘고 장이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5%만 먹어도 그냥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이제 재작년 같이 돈이 막 들어와 가지고서 이게 장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죽으라고 놔두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제가 62만 5천 원일 때 이렇게 일부 팔은 게 시장에 비해서 그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니까 알죠.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하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이때 이렇게 일부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건 아니고 한 반 정도 파는 거예요. 반. 뭘 보고 판을 파네요, 근데? 뭘 보고 파는 게 아니고 시장을 보고서 시장을 알잖아요. 시장. 시장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내가 싸게 샀으니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한번 죽어줘야지. 그러면 시장을 보고 이제 반 정도 팔았다고 하셨는데 시장은 왜 거기서 조금 주춤할 거라고 보셨는데요? 단기간에 많이 왔으니까. 단기간에. 실적 대비해서 지금 실적 시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주가에 비해서 많이 왔거든. 그러면 일단은 이익을 실현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도로함이 타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파는 게 아니고 반 정도 가지고서는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사고 더 떨어지면 더 많이 사고. 지금은 그런 장이다. 이제 그런 거지. 작년까지는 안 그랬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살 수가 없지 그때는. 그래서 항상 시장을 개념을 걷다가 대형주는 맞춰서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조지표를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 뭐 매물대 이런 거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힘이 이 정도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나 이제 그런 거 우리 시장 단기적으로 어쨌든 기관 외국인이 사야지 대형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기관 외국인이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막 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또 수익이 나면 또 팔고 이 사람들도 단타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네. 말씀하신 기업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아마 1월 말, 뭐 2월 초 굉장히 많이 발표될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또 그 실적들이 되게 대부분 안 좋게 보는데 그래서 안 좋게 보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개별주들이나 대형주들도 실적이 미리 선반영은 됐겠지만 특히 개별주 중에서 가격이 높은 것들은 벼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벼락. 그래서 실적을 앞두고서는 안 사는 게 더 낫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형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간 규모의 대형주들 그런 것들도 실적 시즌에는 안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벼락을 맞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발표된 다음에 사자 이런 얘기고 저런 것들 대형주 오늘 조금씩 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는 것들이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괜찮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떨어지면 그래서 말씀드린 게 다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실적 끝난 다음에 실적 보통 보면은 이제 2022년 지금은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고 연말 결산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년도 실적이 좋으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싼 주식들 중에서 가격이 그러니까 낮게 형성이 된 것들 중에서 그 다음에 사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는 지금은 겁 없이 이렇게 막 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추세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런 경우는 갖고 있으면 절단이 나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주가가 더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 주식은 좀 이제 다시 바닥을 좀 다졌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봐도 될 확률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주식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안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 날에 떨어져요.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걸 지연 효과였나요? 그렇지. 이제 역시 계속해서 그 가르치는 보람이 좀 있네.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그래서 오늘 안 떨어져도 내일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악재가 장중에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즉시 매도를 하시라고.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까? 네. 어떤 종목을? 그게 네이처셀이라고 있어요. 네이처셀. 개별주예요, 개별주. 장중에 요날 나온 거예요, 요날. 요날 악재가 나와서 뭘 하다가 계약을 취소했다나 뭐나 아무튼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날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날은 아주 장대로 떨어진 거죠. 이날도 더 떨어지지. 그래서 그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안 떨어질 주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혹시 발표가 된다든가 그러면 그때 일단 팔아버리는 게 여기서 팔라는 거는 다 팔라는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다 팔고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떨어지다 보면 안 떨어질 때 있죠. 그때는 이제 사도 되는 거지. 계속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면 다 반영이 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실적 기간에는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으면 특히 이제 가격이 높은 주식들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표님은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대형주는 한 50%는 갖고 있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단타용이니까는 단기 트레이딩 하니까는 그거는 지금 현금이지만은 오늘도 사고 팔고 하고 내일도 사고 팔고 하고 그런 거죠. 계속. 그거는 현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주식을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팔고서 수익 나면 또 현금이고 그거죠. 계속 돌아가는. 그럼 이제 대형주를 사는 거는 대형주는 아무래도 조금 한 50%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수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2200에서 한 2800 보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그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건 이제 다 사는 거지. 그것도 막 신용도 쓰고 그래요. 신용되는 종목들은. 지금 지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면 한 2300 초반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23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300 초반 정도 오면 제가 생각해 놓던 종목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겠죠. 대형주 위주로. 그러면 남은 게 현금이 예를 들면 50%면 그때쯤 오면 남은 현금은 50% 다 쓰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신용을 쓰지 이제. 신용으로 쓰다 보니까는 현금이 그래도 또 남아 있지. 그러고서 아까 이익 실현한 부분 조금 그 파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이 비지.
항상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 그래서 현금이 크게 보면 한 50%는 있는 거죠. 항상. 대표님은 이제 전업 투자자이시니까 주변에 또 전업 투자자 아니면 뭐 슈퍼개미 그런 분들 계시면 개인 투자자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사실 많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투자 심리 좀 어떻다고 보시고 그분들은 언제쯤 다시 또 돌아올까요?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 다 계속 되풀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평생 주식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은 크게 돼가지고 이제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식 안 하겠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또 장이 좋고 그것도 이제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많이 그러니까 재작년 가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작년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 또 많고 그러니까 거의 꼭지에 물리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그 작년에는 모든 투자가 안 됐잖아요. 소위 말해서 부동산 투자도 영끌 조건에서 절단이 났고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코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박살이 난 거죠. 거의 뭐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지난해는 투자라는 거에 아주 학을 띄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 다 말씀드렸지만 묶이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야지 뭘 다시 투자. 근데 제가 돈이 있어야지 이 말은 20년 전에도 했던 얘기예요. 25년 전에도 했던 얘기고 증권사 직원들하고 제가 그때도 우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 나쁠 때 돈 까먹고서 장 좋을 때 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를 20년 전에도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올해 좋아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또 썰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그 공부할 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 말고 경제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 보는 거, 심리에서 이기는 거, 이렇게 멘탈. 기본적으로 그 주식을 잘 알면 멘탈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잘 안 맞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장기 투자는 우리나라 장기 투자는 6개월만 장기 투자라 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해도 몇 년씩 갖고서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하면 그게 장기 투자인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게 좀 맞아 떨어질 확률이 있는 부분이 있죠. 확률이 90%가 높아요. 뭐 맞아 떨어지고 자시고가. 제가 최근에 대표님 소식 좀 들어보니까 요즘 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다니시던데 자 리오프닝에서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은 많이 올라간 것들 있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에어부산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에어부산요? 많이 올랐죠. 바닥 여기에서. 이건 완전히 이제 정배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항공주들도 그렇고 롯데 관광 같은 거 이런 것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도 이거 주봉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그래도 괜찮죠. 이거. 과거에 그 2만 원도 넘고 그랬던 건데 주봉 보면 2만 원 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가려울 수가 있죠. 그 요즘에 항공권 값도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항공주들이 유가도 많이 내리고 지금 달러가 또 작년만 해도 강달러였다가 1,450원까지 갔던 게 그 항공주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화 부채가 많은데 그러니까 달러 값도 떨어져 있지. 거기에다가 기름값도 많이 떨어졌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실적도 덩달아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항공주들 괜찮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일봉을 보니까는 그런데 떨어질 것도 없고 주봉을 보면은 그래도 지금 저점에서는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요거 크게 떨어질 것도 없죠. 근데 크게 올라갈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떨어질 건 없죠. 분명히. 아까 전에 화장품 말씀하신 화장품도 일부 화장품은 많이 올랐어요. 코스맥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바닥 대비해서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코스맥스처럼 화장품 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괜찮죠. 아주 시장은 아주 귀신같이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튼 이게 제일 극성일 때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지수도 회복되면서 네. 아무튼 리오프닝 주들도 다 괜찮죠. 뭐 호텔도 괜찮고 관광 뭐 다 같은 일파니까는 네. 다 괜찮죠. 악재는 별로 없어요. 그 개별 작은 것들도 괜찮아요. 화장품주들. 네. 자, 엔터테인먼트 섹터에서 이것들도 괜찮죠. 뭐 크게.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JYP 다른 엔터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네. 옛날 가격으로는 못 가죠. 근데 이제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 그 데뷔한 그 뉴진스. 네, 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상쇄됐다고 볼 수가 있죠. BTS에 대한 리스크가 좀 상쇄가 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그래도 우상향으로 해서 네. 지금은 완만하게 요런 게 어쨌든 이 중국 시장 개방이 되면서 이 엔터주, 화장품주, 리오프닝주들하고 거의 그래프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SM은 그 네이버에서 인수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마무리가 안 됐죠. 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지만은 추가 하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봉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지난번에 여기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정고점까지 오고 이게 여기에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7만 원 선까지는 지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바이오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실적이 좋잖아요. 네. 실적도 좋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은 좀 무리고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80만 원 넘고 90만 원까지 갔었는데 전에 몇 년 전에 100만 원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지라고 보고 이 정도면 그냥 지금 실적에 맞는 주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80만 원 선. 이때 갔었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서는 저거로 그때는 유동성이 풍부해서 이제 그 영향도 있고 미리 선반영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 실적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가격이 된 것 같고 저가 여기서 투자를 하라 그러면 저는 투자를 안 하죠.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지금 그 가격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무겁다고 할 수가 있어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어떤 네. 메리트가 없잖아요. 메리트. 그 제약 업종이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나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이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유동성이 넘칠 때하고 지금 유동성이 축소된 거 아니에요? 고객 예탁금 자체도 많이 줄었고 다시 말해서 이제 투자하는 기관이나 증권 쪽 이런 쪽도 돈이 줄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투신 같은 경우는 결국에 펀드 돈이 들어와야지 그걸 갖고 운용을 하는 거니까는 투자하는데 돈이 줄었을 때는 무더기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면 아무리 이웃하고 있더라도 개별 기업 실적이나 개별 기업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내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개별 기업의 이슈, 그러니까 뭐 3임상에 성공을 했. 3임상에 성공한 기업은 거의 없지만, 거의 없죠. 뭐 2임상이라든가 뭐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특정한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엔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개별주들도 밑에서 기고 있을 때 사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팔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추격 매수하든가 가격이 높은 상태에 있을 때, 막 이것처럼 여기 가격대에 있을 때 뭐 매수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래프를 철저히 보시고 네. 무조건 가격이 낮게 있을 때, 만약에 이런 때까지 온다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지 이제 조금 수익이 나는 거죠.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KB금융이든 은행주 섹터들. 왜 이렇게 그러면. 많이 올랐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금융주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급등했네요. 급등.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했는데 무슨 좋은 재료가 있었나 보죠. 제가 원체 금융주를 별로 안 좋아하고 선호 안 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 원체 네. 한 몇십 년 동안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금융주를 잘 안 보는 거예요. 대표님은 지금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좋아하고 계시죠? 좀 관심 있게 보초병 세우고 하는 쪽은? 그러면? 그 요즘 같아서는 로봇주라든가 로봇주는 어떤 게 있죠? 그 뉴스 많이 떠드는 거 있잖아요. 네. 레인보우 아. 로보틱스. 이제
이거를 흉내낸 여기는 삼성전자에서 590억인가 투자를 했다 그래가지고서 그게 이제 뉴스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예요. 이게 이날 4,200원까지 갔다가 36,000원까지 떨어졌어요. 4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32,000원까지 떨어졌다. 장 종가 무렵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에서 밀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외로 나중에 늦게 접한 거죠. 시간외로 오히려 올랐어요, 조금. 그러니까 원래 상위에서 풀리면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러면서 재차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5만 원이 깨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기회로 삼아가지고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예? 오늘 이제 신고가 쳤다가 주춤하는 거죠, 지금.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제 투자 주의 나오고 100% 이상 올라가면 그럴까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연초에 이제 핫한 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보통 주식이 전년도에 많이 올라간 섹터는 재미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개별주성으로는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근데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는 뭐가 돼요? 매물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치고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쪽 로봇 쪽 거기에다가 서울 메타버스를 요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타버스 관련주 또 구글에서 뭐 채봇 한다 그래가지고 채봇 관련주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이슈들 그게 새로운 건 아닌데 그러다가 어제만 해도 KT에서 올해 안에 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 채봇 그러다 보니까 채봇 관련주가 오늘 또 득세를 하고. 채봇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KT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오늘 상한가 간 게 KT 알파가 이제 KT에서 그 출시하는 그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오늘 급등을 했는데 아무튼 이번 주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 로봇 관련주하고 채봇 관련주, 인공지능이죠. AI 관련 주식이죠. 이런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여러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스몰캡들이죠. 이게 작은 주식들.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은 엄청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는. 올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개별성 있는 주식, 지수가 조금 쉬고 있을 때 이런 쪽으로 이제 빠른 순환매식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말인가 왜 무인기 북한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또 무인기 관련주 우리가 도시항공 그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UAM 관련주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별로 안 움직이고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콤이라든가 제이시언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었어요. 코콤 한번 보실까요? 되게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제이시언 뭐 이런 것도. 거의 그래프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무인기 관련 그래가지고서 급등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급등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또 급등을 했어. 줌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급등을 했죠. 요 시간의 상한가 가고 시간의 상한가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요게 매수 시점이라고 해가지고서 샀는데 많이 여기까지 잘 안 내려와가지고 많이를 못 산 거예요. 많이. 그래가지고서 이날 상 먹고 더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그 오늘도 이거 안 죽었다가 이게 플러스 났네. 그러니까는 이제 개별주들이 지난해 안 올라갔던 개별주들 그런 새로운 테마 뭐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죠. 앞으로도 이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새로 나오는 것들을 그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거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추적을 좀 잘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매매를 한번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2차 전지가 안 좋아서 이제 굉장히 안 좋아졌던 에코크로비엠 같은 거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기존에 다 노출이 됐잖아요. 회사 실적 좋고 뭐 수주 많이 받고 아무튼 이거는 2차 전지 대장적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고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오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실적이나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에처럼 뭐
작년, 재작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 산다는 얘기죠. LNF도 뭐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사실 LNF, 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작년에 한창 이제 뜨거웠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많은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2차 전지 섹터는 무조건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것도 그러면서 근데 그거 말했을 때 돌이켜보면 그 얘기 한창 많이 나올 때가 꼭지지. 꼭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2차 전지를 우리가 작년, 재작년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얘기가 나온 게 6, 7년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런 종목이 아니었어요. LNF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이 아니었고, 그때는 뭐 또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에 이렇게 걸어놓은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또 그때가 꼭지였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전에 해먹었던 종목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점을 이렇게 주봉을 보면 나쁘게 얘기해서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럼 켜겹이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실적이 좋고 그래가지고 급락은 안 하겠지만은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죠. 제가 제 기본적인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을 크게 냈던 것들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우리가 화무 11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이상 가는 거 보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가끔 보면은 진짜 그 수년에 걸쳐서 상승하는 종목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년 내내 올라갔던 거, 뭐 다우데이터라든가 삼천리 같은 거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요번에도 세방이라든가 다우데이터 한번 볼까요? 다우데이터 또 삼천리 이런 것처럼 이게 지난해 내내 올라갔던 거죠. 이런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의 이제 공통점은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은 주식들. 물론 기업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중견 그룹 회사의 지주회사 격인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걸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지 되겠죠. 그렇지만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다 노출이 돼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저도 지금부터 계속 살펴보고는 있거든요. 지금 연초니까는 올해도 분명히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조짐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얼른 이제 이런 세네 종목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점도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지 되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저렇게 가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한 번씩 이렇게 꺾일 것 같으면서도 또 쉬었다 가고 그래요. 이것도 시작점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많이 올라왔죠. 그죠? 8만 원대부터 와서 10만 원에 샀어도 4배 올랐네요. 이런 경우도 만 원에서 이것도 4배네. 다우데이터도 역시 만 원에서 이거 공통적인가 본데요. 이게 4배씩 가는 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4배씩 가는 게 공통이네. 이 종목들이 공통이 있을까요? 4배 말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견그룹의 지주사격. 안 그래도 올해 지주회사들이 굉장한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기 지주사는 그 언론에서나 이제 다른 사람들 증권 쪽에서 말하는 지주사는 대기업 그러니까는 LG, 그렇죠. GS, 삼성물산, 한화 이런 거. 그런 거는 다른 그 주력 기업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배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일단은 탑이죠. 그런데 그게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현대모비스가 많이 올라갈 거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죠.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 중에 하무 11홍 이제 아까 전에 그 얘기하시면서 하신 거는 1년 이상 가는 게 잘 없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진지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작년에 2차 전지가 좋았으면 올해는 또 딴 데 넘어가고 이런 거는
거기서 돈을 버신 분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난다면 그렇죠. 또 다른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돈의 속성이고 네. 그것도 하나가 있고 산업의 순환 사이클, 산업 사이클이 되게 빨라진 거예요. 네. 그게 과거에는 산업 사이클이 10년이라 그랬거든요. 네. 5년 전, 10년 전에는 얼마라 그랬냐면 5년이라 그랬어요. 산업 사이클이. 그러다가 한 5년 전쯤인가는 2년이라 그랬어요. 2년.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더 빠르죠. 더 빨라.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인들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판교를 가봤는데 코로나 다음에 처음 간 것 같아요. 한 2, 3년 만에 가서 봤더니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너무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 짧은 사이에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경제 사이클도 그렇게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주가도 역시 그렇게 빨리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도주도 바뀌고 돈 버는 기업들도 바뀌고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찾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죠. 근데 그리고 돈에 대한 그 돈의 속성, 투자자들이 돈에 대한 속성도 있고 그러니까 되는 쪽에 돈이 몰리잖아요. 되는 쪽에. 돈이라는 게 또 돈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거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다음에 수익을 실현하고서 다음에는 또 어디가 잘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돈이 쏠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이 화무 11호이라는 말을 2014년도인가 제가 삼성증권 실전 투자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자분이 그거를 썼더라고요. 화무 11호. 우리나라 주가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을 실현시키라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을 드렸네요. 네. 한 가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사실 기업이 실적이 발표된다 해서 기업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렇죠. 언젠가는 뭐 강아지와 산책이로 앙들 고스에 말한 것처럼 일진하겠지만 그냥 오르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줘야 주식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그것들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주게 하는 데는 보통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예를 들면 차트가 굉장히 거래량이 터진다든가 양봉이 나온다든가 입봉이 나오면 관심이 갈 것이고 실적이 잘 나오면 관심이 갈 것이고 사람들이 좋은 뭐 이슈라 할까요? 호재라 할까요? 뉴스 정보를 받았을 때 관심이 갈 것이고 그 관심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뭔가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맞는지랑 그 다음에는 그 관심을 어떻게 판단해야 이 주식의 뭔가 매도와 매수를 결정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 사람들이 투자 심리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주가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매매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특히 거래량이 많은 주식은 되게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기업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기업을 평가해서 가치를 정할 때 그 기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는 그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파시는 분은 이제는 팔아도 되는 가격이라고 해서 그렇죠.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외부적인 요건, 다시 말해서 시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도자가 우위에 있으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매수자가 우위에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가격 결정이라는 게 비효율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비이성적인 거, 합리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합리적인 그 지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지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나 지표보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거고 나온 지표, 영업이익이나 실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많이 올라가 있으면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투자자, 우리가 이성적인 투자라고 하면은 공포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지표만 보고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숨겨져 있는 리스크,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벼랑간 거래 정지가 된다든가 나쁜 뉴스, 숨겨져 있는 뉴스 이런 게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식 투자에 대한 그게 기본적으로 жил머지고 가야지 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피해가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재수가 없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영상이 이제 설 연휴 직전이나 설 연휴 이후에 올라갈 텐데, 네. 이제 대표님께서 설 연휴 이제 기간 동안 또 휴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 연휴 때 이후에 증시는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증시는 좀 1월 말, 뭐 그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보기에 2월 달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러고서 3월부터는 또 주가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지난해 같은 급락 장세나 뭐 이런 거는 없을 거로 보거든요. 네. 일단은 미국장이 다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안 떨어졌어요.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오늘 새벽에 끝낸 게 급락을 했는데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크게 떨어지고 뭐 이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웬만한 그냥 편안하게 설 연휴는 그냥 지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도 개별 종목이 이 시장을 조금 이렇게 순환매처럼 빠른 순환매처럼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개별 종목들이 이제 등락이 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별 종목 투자를 하더라도 높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들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추적을 해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좀 매수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2023년에는 혹시 주식시장 이제 하면서 가장 경계할 행동은 뭐였을까? 어떻게 보면 2022년에는 우리가 금리와 물가를 너무나도 좀 많이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부 기업들, 특히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같은 거 좀 보시고 그래서 개별주 투자는 조금 유의해서 하시고 가격이 높은 큰 욕심을 좀 버리시고 지난해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쉬운 시장은 아닐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지 대형주든 뭐든 너무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좀 상가해 주셨으면 그래서 조심해서 투자하셔가지고 그래도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대표님의 그 따뜻한 목소리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던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설 연휴 인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저런 그 어수선한 거 다 잊으시고 즐거운 설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정영돈의 남석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